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뒤늦게 행복을 찾은 30대 여성이에요. 이전까진 정말 신이 나를 버렸구나 할 정도로 안 좋은 일의 연속이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늘 그랬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이렇지 뭐 하면서 우울하게 살곤 했었는데요. 열심히 버티다 예상치도 못했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 저도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보려 한답니다. 제가 원래 엄마 아빠도 없이 자랐고 남자도 잘못 만나 엄청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원래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되면 성격도 이상해진다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일터에서도 저는 늘 낙동강우리알이었어요. 외롭고 쓸쓸했던 제 인생에 드디어 꽃이 피게 되었는데 이 이야기를 다른 분들에게도 해드리려고 한답니다. 아주 팔자가 사나운 년 같으니라고. 제가 어렸을 때마다 항상 들었던 이야기예요. 저는 할머니 손에 키워졌거든요. 그런 할머니가 저에게 항상 하시던 말씀이 바로 저거였어요. 제가 살던 곳은 사람도 잘 없는 시골 그 어딘가였어요. 허름한 집에서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요. 항상 할머니한테 욕먹는 게 하루의 일과였죠. 재워주고 밥을 먹여주고 하시긴 하셨지만 그것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해주시진 않았어요. 종종 본인이 안 드시고 싶으시면 제 밥도 안 먹이곤 하셨는데요. 그럴 때마다 쫄쫄 굶어 배고파서 바깥에 나가 풀이라도 뜯어먹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길거리 풀 뜯어먹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거 잘못 먹으면 얼마나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됐는지요. 저 역시 몇 번이고 탈이나 화장실에 내내 살았던 적이 있네요. 할머니는 저를 보면 너 때문에 우리 집이 패가망신했다고 하시면서 늘 하시는 소리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그 이야기를 자주 했으면 제가 이 나이 먹도록 그 이야기를 잊지를 못해요.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어. 아냐? 내가 이 몸으로 우리 아들 하나 먹여 살린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걸 네 애미가 다 뺏어가가지고 그놈의 대학교 남부럽지 않은 삶 살게 해주겠다고 내가 그 대학교를 보냈다가 아유 내 팔자야. 그때 제가 살던 집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저희 친가는 그렇게까지 풍족하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할머니는 작은 밭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서 나오는 채소를 캐어 장사를 해 하루 벌어 먹고 사시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 그 좋다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보내셨다 해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 엄마를 만나게 된 거죠. 너희 그 불효씨 같은 애들만 안 만났어도 지금쯤 우리 아들이 우리 집을 일으켜 살렸을 텐데 아이고 내 팔자야. 그 쓰잘데기 없는 데모인지 뭔지를 나가 버릇해서 학교도 제대로 안 나가고 그 기집애랑 히덕거리기나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엄마를 만나게 되어 엄마랑 같이 웬 시위를 나갔었다 하는데요. 그렇게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되어 학교도 제대로 나가지 않으셨다 해요. 무사히 졸업만 해주면 좋았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알고 보니 저희 엄마는 서울에 사는 부잣집 딸이었던 거예요. 그 시위에 참여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거기다가 가난한 집 아들까지 만난다 하니까 가정불화가 컸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저를 가지게 되면서 집을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집으로 아빠랑 같이 오셨다 하는데요. 하루 벌어 먹기도 힘든 집이었는데 배부른 상태로 이 집에 와서 도대체 뭘 얻어먹을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할머니도 시위를 같이 하게 만든 엄마가 굉장히 싫으셨었대요. 아니, 너는 얘를 내버려두고 어디를 가는 거냐? 지금 이게 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엄마, 내가 안 하면 미래가 안 바뀌어. 내 새끼가 잘할 곳인데 내가 당연히 나서서 막아야지. 아휴. 그 당시 만삭이었던 저희 엄마는 그런 아빠를 말리긴커녕 잘 다녀오라고 했다고 어떻게 가정을 버리고 시위하러 나가는 지 남편을 응원할 수가 있냐며 할머니는 내내 고개를 저으셨대요. 아무리 밉고 싫다 해도 배 안에 아이가 있는 산모를 굶긴 순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 시골 바닥에 음식 하나 제대로 해줄 수가 없고
또 입이 하나 늘었으니 당연히 할머니까지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었나 봐요. 그래서 넌지시 저희 엄마에게 그러셨대요. 얘, 너는 집에 돈도 많다는 애가 가서 돈이라도 좀 받아와라. 여기서 머물면서 돈도 한 푼 안 벌어오고 네 남편은 시위통에 내보내고 날더러 너를 뭐 어쩌란 말이냐.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 엄마는 배부른 와중에도 절대로 친정에 연락하지 않고 꿋꿋이 버텼다고 하셨어요. 그러던 와중에 비참한 소식이 하나 들려왔다 하는데요. 바로 아빠가 또 시위에 참여하러 서울에 가셨다가 진압당하는 과정에서 방패에 머리를 맞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대로 서울에서 치료를 받으신 후에 이 근처 병원에 입원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데 할머니는 결국 아빠 등록금 해주려고 평생을 모아왔던 돈을 병원비에 다 쓰셨다 했어요. 물론 그래도 크게 차도가 없으셨다는데 문제는 그때 제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엄마는 아빠도 편찮으신 데다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일이 많았고 거기다 저까지 돌보아야 하다 보니 점점 더 몸이 야위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데요. 그렇게 제가 딱 3돌 되는 시기에 아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엄마 친정에 연락을 했다 해요. 그리고 엄마 친정에서는 엄마를 억지로 데리고 갔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도 그거 하나만큼은 흐릿하게나마 기억이 나요. 저도 울고불고 난리를 쳤었거든요. 엄마 가지 말라고요. 엄마는 울고불고 아기 두고는 못 간다 하는데 정말 억지로 끌려갔었고 그걸 보고 할머니도 아빠도 전혀 말리지 않으셨었죠. 엄마가 그때 가시기 전에 그럼 아기랑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저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제 목에 목걸이를 하나 걸어주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저를 꼭 안아주시고 그대로 엄마는 차를 타고 사라졌었답니다. 그 이후 안 좋은 일이 또 하나 벌어지게 되었죠. 지그 애미는 피눈물 흘리는 것도 모르고 제짝 사라지니 어찌나 골골대던지. 그러면서 핏덩이나 남기고 애미보다 먼저 가버리고. 엄마가 사라지니까 아빠도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다 해요. 원래도 뇌손상이 심해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었거든요. 끝내 저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시고 그대로 하늘나라로 가셨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홀로 남은 저를 데려다가 키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집을 나올 때까지 평생을 저에게 욕을 하면서 사셨죠. 너 때문에 모든 게 망했다. 너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될 일도 없었을 거다. 하시면서 정말 끔찍하게 원망을 많이 하셨어요. 그 어린 나이에 기댈 곳이 다른 데가 어디 있겠어요. 부빌 곳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 그렇게 어렸던 저도 알고 있었기에 할머니가 그렇게 저를 미워해도 그 옆에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여전히 막말을 하셨고요. 저건 호랑이가 안 물어가나 몰라. 야! 너는 집도 안 나가고 여기 언제까지 눌러붙어 있으려 그래? 어? 아주 꼴도 보기 싫어 죽겠구만.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걸레질이라도 해. 할머니는 저를 항상 못마땅해 하셨는데 제가 얼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줄 아는 시기부터는 설거지부터 빨래, 걸레질까지 안 했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했던 것 하나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도 내내 준비물 제때 준비 안 해가고 내야 하는 육성회비도 제대로 내지 못해 번번이 교무실에 가는 게 일상이었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시기에 고등학교에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자는 그런 거 필요 없다 하시면서 말이에요. 여자가 가방끈 길어봤자 하나 소용없어. 조용히 일이나 해라. 할머니, 제 친구들은 그래도 다 고등학교까진 나온다고 하던데. 그 애들은 지네들 부모가 살아있었겠지. 너는 부모도 없고 나도 여태까지 너 먹여 살리느라 지천에 쌓인 게 빚인데 이건 누가 갚는 맞겠니? 네가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 집에는 이런저런 빚이 정말 많았었는데 시골 바닥에서 돈 빌리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빌리시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대부분 금리가 터무니없이 높은 편이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저희 집 역시 빌리긴 빌렸는데 오히려 이자가 원금을 뛰어넘어 버리게 되면서 결국 할머니 수중의 여유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었었던 거예요.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쯤 그렇게 주변에 물어물어 저를 공장으로 보내버리셨어요. 전 그렇게 공장을 다니게 되면서 빚을 갚는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거기서 20대 초반 되는 남자를 한 명 만나게 되었어요. 저한테 말 걸 때도 스스럼 없이 말을 걸었었거든요. 그 남자가 그렇게 말을 걸게 되니 저도 처음 만나보는 남자의 눈이 멀어 저도 모르게 정말 푹 빠지게 되었어요. 하루는 일이 끝나고 그 남자와 데이트를 하는데 그러더군요. 아, 진짜? 집에 있는 빚 갚으려고 여기 나와서 일하는 거야? 아, 힘들겠네. 어쩔 수 없죠. 할머니가 저 키우려고 그러신 거라 하니까. 그래도 할머니가 너한테 막말도 하고 그런다며. 나 같으면 거기서 못 살았을 텐데. 제가 갈 곳이 어딨어요. 그냥 여기 있어야죠. 그럼 나랑 같이 살면 되겠네. 내가 데리고 살아줄게. 네? 정말요? 정말 거기 가서 살아도 돼요? 어차피 나 혼자 사니까 괜찮아. 우리 집에 와서 살아. 그 당시 남자에 대해 위험함을 알려줄 사람이 제 근처에 어디 있었겠어요. 할머니는 툭 하면 자다가도 너 왜 여기 붙어있냐 하시고 돈은 돈대로 몽땅 뺏기면서도 욕은 또 먹다 보니 저런 이빨린 말에 홀라당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할머니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몰래 가장 적게 짐을 챙겨 그 시골집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이게 의지할 다른 곳이 생기니까 아예 눈이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제대로 된 인사도 하지 않고 그 집을 빠져나와 그 남자의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저를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게 해준 남자라 생각이 드니 사랑에 안 빠질 수가 있나요? 정말 헌신짝처럼 사랑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잘못된 것도 모르고 정말 이거저거 다 해주었어요. 나 아는 형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 하는데 100만 원을 넣으면 10배로 불려준대. 10배. 세상에, 그렇게 크게 불려줘요? 완전 수지 맞았네요. 주식이라는데 내가 지금 가진 현찰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돈 좀 보태주라. 응? 아, 이번 달에 식비를 내가 내서요. 저도 남는 돈이 많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지? 나 아는 형님이 대부업 하시는데 거기서 빌려보자. 아는 형님이니까 금리도 싸게 해주실 거야. 우리 그거 10배 되면 그걸로 갚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도 얼마나 빌리시려고. 너 한도 나오는 대로 풀로 땡기지 뭐. 10배라니까. 100원 넣었는데 1000원 나오는 거야. 계산이 안 돼? 그럼 오빠 명의로 빌리시면 되잖아요. 저는 걱정되는데. 나? 그렇지. 나도 빌려야지. 아이, 걱정하지 마. 내가 더 먼저 좋은 거 해주려고 이러는 거잖아. 나 못 믿어? 이렇게만 빌려가는 게 아니라 생활비가 모자라다 하면서도 또 한 움큼을 빌려가곤 했었어요. 제가 이 집에 오고 나서부터는 다른 일을 해본답시고 저만 공장에 남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남자가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몰랐어요. 정확하게는 크게 의심하지 않았었죠. 사람을 의심해보기도 해야 하는데 바보같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면 죄다 믿었었거든요. 나 오늘도 점심밥 못 먹었어. 너무 배고프다. 거기서는 밥을 왜 안 줘요? 왜 그러지? 사 먹는 건 어때요? 아니, 월급도 제때 안 주고 계속 그러네 거기. 아직도 안 줬어요? 저번에도 안 줬다고 하더니 차라리 다른 일을 찾아보는 건 어때요? 어느 세월에 다시 구해. 월급 금방 나온다니까 나 점심값 좀 대주면 안 돼? 굶을 순 없잖아. 아, 그쵸. 점심은 먹어야지. 얼마나 필요한데요? 그냥 되는 대로 주면 안 돼? 아니면 내가 알아서 쓸게. 카드채로 주라. 카드채로요? 다 쓰면 안 되는데?
아, 왜 이래? 내가 알아서 아껴 쓴다니까? 이렇게 말하길래 제 카드도 주었는데요. 근데 그 카드를 주면 안 됐었어요. 저는 그 남자가 저에게 경제적으로 기대하는 건 역시 사랑이라고 믿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더 퍼주었던 건데 그게 아니었어요. 다음 달에 나온 카드 고지서를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제가 그 당시 카드 한도가 500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딱 맞춰서 480만 원 가까이 쓰게 날아오더라고요. 당장 제가 갚아낼 수가 없는 돈이라 바로 그 남자에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뭐예요? 알아서 아껴 쓴다 해놓고 이렇게 많이 쓰면 어떡해요? 아, 거참 되게 떽떽거리네. 내가 좀 쓸 수도 있지 왜 그렇게 유난이야? 천천히 갚아 나가면 되잖아. 일하고 온 사람한테 일하겠어? 제가 한 달에 버는 것보다 많이 썼는데 이걸 어떻게 갚으란 거예요? 오빠가 갚아요. 전 못 갚아요. 전 쓰지도 않은 돈이잖아요. 어떻게든 갚아. 네 카드인데 내가 왜 갚아줘?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이러고 집을 나가더라고요. 급하게 돈을 갚아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고민하다 야간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간호조무사가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밤낮으로 일을 하며 갚아 나가려 간호조무사 자격증까지 따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도 쉽게 빚이 갚아지지 않았어요. 그렇겠죠. 메꾸려 하면 그만큼 그 남자가 흥청망청 써댔으니 말이에요. 제가 할머니에게서 못 벗어났던 것처럼 이렇게 남자를 위해 전 재산을 다 바쳐가는데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나가면 또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되게 막막했었거든요. 이게 밤낮으로 계속 일하다 보니까 사람이 힘들어서 예민해지게 되었고 결국 틈만 나면 그 남자랑 싸우곤 했었어요. 내 돈 좀 제발 그만 써요. 이런다면서 왜 자꾸 내 돈을 쓰는 건데? 여태까지 쓴 돈 메꾸느라 진짜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진짜 밤이고 낮이고 계속 일하는데 제가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진짜 지겹다 지겨워. 그놈의 돈 얘기하는 거 어디서 거지 같은 거 구해다가 살려줬더니 넌 나한테 감자값 내는 거야. 알아? 나 아니었으면 그 시골 총구석에서 썩어 빠졌을게. 뭐라고요? 언제는 자기랑 같이 살자며. 이랬으면 나도 여기 안 왔죠. 아, 그래? 잘 됐네 그럼. 나도 거지 같은 너 데리고 살기 힘들었는데 그만 끝내 그럼. 그래요, 그만해. 저는 여느 때처럼 그 남자가 말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정말 짐을 싸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집 계약도 이번 달까지 한다고 말했으니 알아서 나가라 하는데 정말 벙 쪄섰어요. 저야말로 사실 갑자기 갈 수 있는 곳이 없었거든요. 모아놓은 것도 그 남자가 모조리 다 썼으니 노숙이라도 해야 하나 싶었는데 마침 동네에 괜찮은 고시원이 있다해 거기로 정말 몸만 들어갔네요. 빚 때문에 제대로 된 집도 못 구하는 상황에 하루에 한 끼 라면만 겨우 먹을 정도였죠. 그래도 사람이 정말 궁지에 몰리면 살 길을 찾는다고 그래도 사람답게 살자 싶어 주야 교대로 일하는 간호조무사로 한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처에 새로 생긴 큰 병원이었는데 운 좋게 합격까지 하게 되었죠. 문제는 거기서 저를 수도 없이 괴롭히는 기존 간호사들과 조무사들이었어요. 뉴스 많이 봐서 잘 아실 거예요. 태움이라는 거. 지금도 심하다 하지만 제가 다녔을 당시에도 상당했었는데요. 저에게 일을 미루는 건 물론 환자들 앞에서 대놓고 면박을 주고 밥도 못 먹게 해놓고 왜 자기 밥도 못 챙겨 먹냐며 타박을 주곤 했었어요. 하루는 정말 그만두고 다시 공장으로 들어가야 하나 고민하게 될 정도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조무사니까 사실 그렇게 높은 일은 하지 않는데 하루는 선배 간호사분 중 하나가 저한테 일을 시켰거든요. 야, 901호 입원 환자 링겔 주사 좀 꽂고 와. 여기 주사기랑 수액팩 있으니까 알아서 하고 와. 저희 병원은 조무사가 주사 사용 못하지 않나요? 야, 내가 그걸 몰라 물어? 내가 지금 바쁘니까 너 시키는 거잖아.
그런 것까지 내가 하나하나 해야 해? 그럼 우리가 너를 왜 쓰니? 아, 네, 알겠습니다. 병원마다 다르지만 저희는 조무사가 주사를 다루진 말아라 하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시키면 또 해야 하는 게 일이니 가서 입원 환자 자기 전에 수액을 꽂아주려 했거든요. 근데 워낙 그 환자가 깐깐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조무사인 걸 알아본 거예요. 뭐예요? 간호사님이 하셔야지. 이걸 왜 조무사님이 하세요? 아, 간호사님이 부탁하셨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도 할 줄 아는 업무예요. 내가 뭘 믿고 조무사님한테 맡겨요? 다 참, 여기 진짜 웃기는 데네. 간호사가 직접 와서 해줘야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소리를 쩌렁쩌렁 지르는데 당연히 병원이 발칵 뒤집혀졌죠. 다른 입원실 환자들도 웅성대면서 바깥에서 쳐다보고 있고 그 환자는 계속 저한테 안 그래도 이 병원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둥, 이럴 거면 내가 입원을 안 했다는 둥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저한테 업무를 시킨 간호사님이 이 모습을 본 거죠. 그러더니 들어와서 대뜸 저한테서 드레싱칼을 뺐더니 소리를 지르는 거 있죠. 뭐야? 네가 지금 간호사인 줄 알아? 조무사 주제에 내 일을 뺏으려 그래? 미쳤어? 잘리고 싶은 거야? 우리 병원은 조무사는 주사 못 대는 거 알아 몰라? 이러는데 진짜 벙 찌더라고요. 저한테 일 떠넘길 땐 언제고. 아무래도 제가 나이도 많고 항상 기가 죽어 있으니까 딱 괴롭히기 좋은 포지션이라 그런 거겠죠. 진짜 너무너무 서러웠어요. 그날 이후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그때 찍혀서 그런가 간호사들도 다른 조무사들도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지나갈 때 일부러 시비를 걸기도 했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들이 더 많았었는데요. 식사를 못하니 기운이 있을 리가 있나요? 하루는 차트를 들어 올리다가 손에 힘이 없어 바닥에 떨궜거든요. 근데 그 순간 진짜 하이에나처럼 다들 저를 쳐다보는 거 있죠? 진짜 저 선생님은 왜 우리 병원에서 일하나 몰라? 지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게 어떻게 환자를 돌보겠다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차트 떨군 거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요? 자기 밥 못 먹어서 힘없다고 시위하는 거야 뭐야. 자기가 똑바로 일 못해서 그런 거면서. 그러지 말고 삼각김밥이라도 사 먹어요. 누가 보면 우리가 밥도 안 먹이고 일 시키는 줄 알겠네. 진짜 짜증나. 혼자 힘든 척은 다 하고 있어? 고작 차트를 떨군 자그마한 일 하나에도 물어뜯듯이 달려드는데 너무 감당하기가 힘든 거 있죠. 원래도 빚을 갚아야 하느라 집에 가서도 라면 한 끼 먹고 자는 게 다인데 이렇게 직장에 나와서도 제대로 끼니를 채우기가 힘드니 체력이 금세 바닥이 나기 시작했어요. 스스로도 정말 간당간당하다 느끼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퇴근하는 길에 병원 입구에서 쓰러지고 말았죠. 거기서 쓰러졌으니 다행히 빠르게 사람들이 발견해주고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눈을 떠보니 병원 침상이더라고요. 일어나셨어요? 병원 입구에 쓰러져 계신 거 경비원 아저씨가 보셔가지고 여기로 모셔오게 됐어요. 보니까 과로에 영양실조시던데 우리 병원 입원실 간호조무사님 맞으시죠? 쓰러져 계시는데 얼굴이 익숙하다고 경비원 아저씨가 그러셔서 확인 좀 해봤네요. 아, 네, 맞아요. 이름이 특이해서 확인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이름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되게 특이하던데. 류보니 씨 맞으시죠? 리자로 끝나는 사람 이한이 빼고 처음 보네요. 이렇게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말장난을 하는 와중에도 저는 걱정만 됐었어요. 입원실 간호사실에 확인을 했다는 건 제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도 알았다는 거잖아요. 괜히 없는 일도 만들어낸다 욕먹겠다 싶었네요. 차라리 병실에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싶었어요. 두 눈 질끈 감고 있는데 제가 있는 침대에 커튼을 젖히고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병원 가운을 입은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아줌마였어요. 근데 그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그분을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병원장님, 여기는 어쩐 일로? 병원장?
제가 일하는 동안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워낙 바쁘신 분이니 볼 일이 없겠다 싶었는데 제 병실에 들어오시더니 다급하게 제 이름을 확인하시더라고요. 이름이 류본이에요? 네가 의와 이를 합친 그 니 맞아요? 네? 병원장님? 아, 네. 제 이름이 류본이인데요. 옛날에 어디 살았었어요? 기억나요? 강원도 정선에 살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때 옆에 바로 큰 산이 있었고 작은 채소 텃밭이 있던 잘 모르겠는데 저 옛날에 할머니 집에 텃밭이 있긴 했거든요. 그러다 병원장님이 제가 늘 하고 다니던 목걸이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게 동그란 참이 가운데에 있는 건데 별다른 특징은 없지만 뒷면을 바늘 같은 걸로 긁어서 BN 하트 모양이 있는 거였어요. 제 몸의 일부처럼 가지고 다녔던 건데 목걸이를 보자마자 뒷면을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셔츠를 젖히면서 어깨에 있는 흉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혹시 이 흉터 이거 모르겠어요? 그때야 알게 됐어요. 아, 우리 엄마구나. 정말 가물가물해서 얼굴도 보고도 몰랐는데 그 흉터를 보니까 확실히 생각이 나는 거 있죠? 그 옛날 할머니가 엄마를 무척 싫어하셨다 했잖아요. 거기다 아빠까지 입원을 하게 되고 나니까 더 꼴보기가 싫으셨다고 해요. 그날은 할머니가 채소도 하나 못 팔고 집에 오신 날이었는데 표정이 무척 안 좋으셨죠. 그때 엄마는 그저 저에게 동요를 불러주고 계셨었는데요. 그게 못마땅하셨던 건지 저와 할머니 향해서 이고 있던 소쿠리를 집어 던지셨어요. 근데 그게 저희를 겨냥해서 던졌다기보다는 그냥 집어 던진 거였는데 그 안에 있던 채소가 흩뿌려지면서 난로 위에 있던 주전자를 친 거예요. 주전자가 넘어가면서 저랑 엄마 쪽으로 넘어왔는데 엄마가 저를 지키려고 그 뜨거운 걸 혼자 막으셨었답니다. 저는 놀라 울고 난리가 났고 할머니도 눈앞에서 사람이 다치니까 놀라셨었는데요. 그때 남았던 그 상처가 거기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엄마? 혹시 엄마예요? 엄마? 아이고, 알보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한평생 너를 가슴에 묻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널 여기서 봐. 왜 이러고 있어? 어른이 됐으면 엄마 먼저 찾아왔어야지. 왜 혼자 이러고 있어? 엄마와 저는 그 자리에 부둥켜 안고 오열을 했어요. 저도 이 상황이 정말 어리둥절했었는데요. 솔직히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 겨우겨우 버텨왔었는데 엄마를 보니까 긴장이 풀려서 머리가 아플 정도로 울었네요. 엄마는 저를 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훑으시더니 다시금 울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디 하나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 이름 봤을 때 얼마나 놀랬는데 성까지 예전에 그 사람 성씨라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정말 너구나. 드디어 찾았어. 드디어. 엄마, 진짜 저희 엄마 맞아요? 저 진짜 하나도 믿기지가 않아요. 나도 물어보고 싶은 게 산더미다. 도대체 뭐 하면서 살길래 지금 여기에 이렇게 누워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 지금도 걱정되고 물어보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기서 잠깐만 있어봐라. 엄마가 퇴원 수속하고 올 테니까 나머지는 우리 밖에서 이야기하자꾸나. 저희가 그러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정말 다 쳐다봤었거든요. 게다가 거기 근무하시던 분들 역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셨고요. 그렇게 엄마가 퇴원 수속을 하러 가니 정말 온 병원 직원들이 다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저를 데려갈 준비를 해야겠다고 하시면서 부랴부랴 바깥으로 나가셨어요. 다시 침실에 혼자 누워있게 된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는데요. 평생 가도 못 만날 것 같은 엄마를 만나게 되었다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거든요. 행복하기도 하고 또 내가 방금 꿈을 꾼 건가 싶어 볼도 꼬집고 했었는데 이게 다 현실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양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는 거 있죠? 근데 그때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가 들렸어요. 웃어? 별로 안 아픈가 봐. 아, 최 간호사님, 여긴 어떻게... 어떻게긴 뭘 어떻게야. 꼭 그렇게 드라마 찍는 것처럼 퇴근을 해야 속이 시원해? 덕분에 우리 다 뒤집어진 거 몰라? 수 간호사님한테 엄청 깨졌어, 알아? 누가 보면 너만 그렇게 일하는 줄 알겠어. 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그렇게 다 티를 내야겠어? 그리고 쓰러질 거면 니네 집 가서 쓰러질 것이지 왜 병원 앞에서 쓰러져? 일부러 그런 거지? 우리 엿먹으라고 그런 거잖아. 아, 그런 게 아니라요. 저도 모르게 쓰러진 거라 죄송해요. 죄송? 죄송하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 이미 벌어진 거 어떻게 책임질 건데? 하여간 내가 신입 아무나 받지 말라니까. 꼭 이렇게 남한테 피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난 너 같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 알아? 나이만 먹어선 할 줄 아는 게 없어. 간호조무사나 비비러 왔겠지. 저를 계속해 괴롭히던 최 간호사가 진짜 가루가 되도록 저에게 무엇라 하는 거예요. 겨우 엄마를 만나 기분 좋게 있을 수 있었는데 다시 한번 두 눈을 꼭 감게 되는 거 있죠. 제가 입원실에 있다는 걸 알고 굳이 잔소리를 하러 여기까지 내려온 건가 싶더라고요. 응급 입원실에서 그렇게 높은 언성으로 이야기하니까 다른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말리러 오셨었는데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환자분들이 불편해하세요. 제가 제 후배한테 뭐라 하지도 못하나요? 제가 누군 줄 아시면서 이러시면 안 될 텐데요. 네, 알겠습니다. 적당히 하세요. 그래도. 최 간호사 저 사람은 그러고 보니 입원실에서부터 정말 마음대로 한다는 게 느껴졌었는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저렇게 다른 분들이 쉬쉬하나 싶었거든요. 응급실에서도 큰 소리를 치는 걸 보고 왜 저러나 하던 와중에 근데 그 순간 엄마가 커튼을 치고 들어오셨어요. 누가 응급실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해? 엄마, 여긴 어떡해?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 지금 최 간호사가 저희 엄마를 보고 엄마라고 부른 건가? 싶었는데 순간 어리둥절한 거예요. 제가 놀라서 둘을 번갈아 쳐다보니까 엄마가 최 간호사를 보고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누가 그렇게 시끄럽게 구는 거야? 그것도 간호사란 애가. 넌 참... 맞다. 너 옛날에 엄마가 했던 이야기 기억나니? 엄마가 옛날에 그랬잖아. 너한테는 언니가 하나 있다고. 언젠가 엄마가 꼭 찾아온다고 했던 말 기억나지? 엄마, 기억나지? 근데 갑자기 그 이야기는 왜? 엄마가 드디어 찾았어, 너네 언니. 내 첫째 딸, 보니. 응급실 명단 보다가 바로 알았잖니. 둘이 이미 아는 사이야? 이러는데 최 간호사 얼굴이 싹 굳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가장 악랄하게 괴롭혔던 간호사가 바로 우리 엄마의 또 다른 딸이었다는 건데요. 그럼 최 간호사가 제 동생이란 거잖아요. 순간 소름이 쫙 돋는 거 있죠? 엄마는 바깥에 나갔다 오셔서 목소리가 좀 큰 것만 알았고 어떤 내용으로 최 간호사가 저에게 뭐라 했는지 모르더라고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최 간호사가 엄마 둘째 딸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옛날에 그렇게 너 잃어버리고 나서 도저히 못 살겠는 거야. 몇 번이고 너 찾으러 가고 싶어 울다가 그럴 거면 주변에서 보육원 봉사활동이라도 하면서 스스로를 달래보라고 했었거든. 그때 인연이 돼서 지금 내 둘째 딸이 된 게 바로 얘야. 최혜니. 이름 특이하지? 엄마가 나중에 너네끼리 만나더라도 이름을 보고 바로 알아보라는 의미에서 뒤에 같은 글자를 넣었지. 그때야 알 수 있었어요. 최 간호사가 병원을 지멋대로 다닐 수가 있었던 건 바로 엄마가 병원장이었기 때문이었구나 싶었는데요. 게다가 저랑 이름이 비슷한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저는 더더욱 싫었었거든요. 이름이 비슷하다면서 사람들이 엮으니까
둘이 수준이 비슷한 줄 알까봐 싫다면서 저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괴롭혔었어요. 그리고 도가 지나친 것 같다 하는 순간에도 그 누구도 최 간호사를 말릴 수가 없었죠. 저 사람이 병원장 딸이라는 건 다들 암암리에 다 아는 사실이니까 혹시나 자기 자리에 피해가 가게 될까봐 그 비위를 맞추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근무 시간에도 저한테 한 소리 하러 내려올 수가 있었겠죠. 진짜 순간 헛웃음이 딱 나는 거예요. 좀 전까지만 해도 눈에 불을 켜고 저를 쳐다봤었는데 지금은 저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얼굴이었거든요. 근데 둘이 아는 사이야? 큰 소리가 오가던데 무슨 일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아니, 그게 평소에 더 괴롭히던 직장 상사예요, 엄마. 방금까지도 저한테 욕하러 내려온 거고요. 제가 더 이상 무서울 게 어디 있겠어요. 병원장 친딸이라는 게 밝혀지게 되었는데 제가 딱 그렇게 말하니까 최 간호사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 있죠? 그리고 저희 엄마 얼굴은 새빨개졌어요. 너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당장 설명해. 엄마,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후배 교육 차원에서 절대 욕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었고 괴롭히지도 않았어. 너 내가 이전에도 비슷하게 사고 쳤었을 때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라 했지. 엄마 딸이니까 더더욱 겸손하게 다녀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을 텐데 네가 지금 사춘기 소녀도 아니고 직장에서 사람을 괴롭힌다는 게 말이 돼? 엄마가 큰 소리로 최 간호사를 야단치기 시작하니까 바로 제 앞에서 싹싹 빌더라고요. 미안해요, 언니. 진짜 우리 언니인 줄 모르고 제가 다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발 이해 좀 해주세요. 이제 와서요? 제가 그쪽 언니가 아니라 계속해서 모르는 타인이었으면 지금보다 더 많이 괴롭히셨을 거예요. 어떻게 열심히 일해 아파하는 후배에게 끝까지 와서 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쪽을 용서하면 앞으로 또 다른 후배분들도 같은 일을 겪게 될 거 아니에요. 절대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네?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도 그저 악어의 눈물처럼만 보이는 거 있죠? 하나도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었어요. 무엇보다 저희끼리 이런 대화가 오가는데 저희 엄마가 울그락불그락 화나신 게 눈에 보였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태까지 사고 친 것도 넘어가줬으면 그 다음부턴 잘했어야지. 이런 일을 만들어? 심지어 너희 언니 될 사람에게 그랬다고? 넌 정말 이번엔 나도 가만히 못 넘어간다. 일 끝나고 이야기하자꾸나. 당장 네 자리로 돌아가. 엄마가 그렇게 소리를 딱 지르니까 최 간호사가 눈물을 뚝뚝 흘리다 저에게 오더니 정말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엄마 친딸인 줄 알았으면 정말 절대로 안 그랬을 거예요. 전 진짜 엄마한테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언니 보게 되면 친자매처럼 잘 지내고 싶다. 그런 생각하며 지냈었어요. 저도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었으면 엄마가 입양했다는 딸과 동생처럼 친하게 지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에게 늘 감사하며 살았는데 그런 제가 어떻게 엄마 친딸을... 진짜 죄송해요. 입이 10개라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나중에 이야기했으면 좋겠네요. 네, 엄마도 제 마음 알아주세요. 제가 평소에도 엄마한테 얼마나 감사해하며 사는지 아시잖아요. 제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실 거라 생각해요. 네 언니 말대로 나중에 이야기하자꾸나. 그렇게 한바탕 떠들썩한 응급실 상황에 엄마는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하시면서 수액이 끝나기도 전에 저를 데리고 병원장실로 가셨어요. 정말 그렇게 둘이 남게 되니까 아까 못 울었던 감정이 그때 다시 터지더라고요.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몰라요. 둘이서만 있으니까 엄마도 저도 실컷 울었네요. 전 사실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그때 그렇게 가버리고 어떻게 한 번을 나를 안 찾을 수가 있냐 물어봤었거든요.
알고 보니 엄마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미국에 계셨었다 하더라고요. 내가 원해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너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진 한국에 오는 게 쉽지가 않았었어. 온다 해도 항상 옆에 사람이 붙어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러다 너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나도 한국으로 들어온 거란다. 근데 그때부터 벌써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네가 나를 다 잊어버렸을 거라 생각했지. 우연이라도 한번 보면 좋았을 텐데 싶었다. 그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네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저도 엄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이 오랜 시간 동안 내내 미국에 계셨던 거예요? 거기서 뭐하고 지내셨어요? 원래 갔던 곳도 의대였고 그러니 중간에 유학 간 셈 치라 그러더구나. 미국에서 어떤 방법으로 한국 소식을 알 수가 있었겠니? 지금은 인터넷이 잘 발달했지만 그땐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네 할아버지의 비위를 맞추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여기 와서도 너를 안 찾았던 건 아니란다. 찾으셨다고요? 저를요? 전 한 번도 엄마가 저를 찾는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려. 내가 본격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었거든. 뒤늦게 기억을 더듬어 다시 한번 그 집에 찾아갔을 땐 이미 그 집이 폐허가 되어 있더구나. 주변 주민에게 물어봐도 너는 옛날 옛적에 집을 나갔다 하지. 그리고 네 아빠와 시어머니는 돌아가셨다 하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내가 왜 이 근처에 병원을 지었겠니? 다 너를 찾기 위해서란다. 사실 저는 강원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할머니 댁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장, 고시원, 제가 거쳐온 곳들 모두 이 근처에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 가까이 있었는데도 못 찾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도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어쩌면 그 전부터 만날 수도 있었던 건데 말이에요. 엄마는 그 당시에 그렇게 아빠와 저와 헤어진 게 못내 마음에 걸렸고 다녀와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으로 여기에 병원을 세우신 거라 해요. 정말 제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마의 친가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알 수가 있었죠. 할아버지가 정말 무서우신 분이라 집에 들어가니 거스를 수가 없었다 해요. 그러는 너는 어떻게 살았니? 별일은 없었고? 엄마도 아빠도 없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주고 엄마는 너무 이 세상에 감사하다. 아니에요. 저 너무 못 지냈어요. 엄마 너무 힘들었어요. 드디어 저를 걱정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니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털어놓게 되었답니다. 엄마에게 여태 있었던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엄마가 간 뒤에 시골집에서 생겼던 일들, 할머니가 저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그리고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하고 공장으로 가게 된 이야기. 거기서 잘못 만난 남자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빚을 갖고 있는 이야기까지 했죠. 어디서 머무냐 물어봤는데 오랜만에 본 엄마에게 고시원에 산다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여태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았어? 엄마가 곧 죽어도 너를 데리고 간다 했어야 하는데 그럼 적어도 이런 취급은 안 당하고 살았는데 엄마가 그때 왜 너를 두고 갔을까? 이렇게 될 걸 알았으면 엄마가 곧 죽어도 데리고 간다 했을 거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괜찮아요. 빚은 얼마나 있니? 엄마가 다 갚아줄게. 이제 걱정하지 마라. 고시원에서도 그만 나오거라. 이제 엄마가 있는데 왜 그런 곳에서 사니? 엄마랑 같이 지내면 된다, 응? 내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게 무슨 소용이가 싶었는데 이게 다 너를 만나려는 운명이었나 싶어. 너도 혼자 지내느라 얼마나 힘들었었니? 엄마는요? 여태 혼자 계신 거예요? 결혼도 안 하시고요? 내가 네 아빠랑 너를 그렇게 버리고 떠나게 됐는데 무슨 염치로 결혼을 하니? 누구도 만날 생각이 안 들더구나. 그저 공부만 했어.
그래야지 너네 생각이 조금이라도 안 날 것 같았거든. 내가 아직도 떠나던 그날 어렸던 네 얼굴이 눈에 선하다. 죄책감은 물론이고 그리움 등으로 결혼도 아예 하지 않고 지내셨다 해요. 그렇게 엄마랑 한참을 이야기하던 중에 드디어 맞닥뜨려야 하는 때가 오게 되었어요. 바로 양딸에 관한 거였는데요.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죠. 옛날에 간간히 한국에 오면서도 네 얘기만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내 걱정을 엄청 많이 하더구나. 그러다 사촌동생의 권유로 보육원으로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어. 가보니까 그때 너를 두고 갔을 때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있는데 네 생각이 나는 거 있지? 너도 그때 엄마 없이 지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그만큼 아이들에게 사랑을 줘보기로 했다. 그러다 지금의 혜니를 만날 수가 있었지. 엄마를 너무 잘 따르는데 네 생각에 자꾸 눈에 밟히는 거 있지.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이거 하나만이라도 허락 맡아보자 싶어 이야기를 해봤지. 근데 내가 남자도 안 만나고 아이 생각도 안 하니 그제서야 내가 나중에 혼자 남으면 어쩌나 걱정이라도 되었는지 그러라고 하더구나. 그렇게 몇 번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그 아이에게 새 이름도 붙여주고 너라고 생각하면서 혜니를 키웠다. 나랑 같이 미국에 있었는데 내가 미국에서 마저 지내라 했더니 아니라고 절대 못 떨어진다고 여기까지 왔지. 근데 애가 미국에 오래 살다 한국에 와서 적응하기가 힘들었는지 그 나이에 자꾸 엇나간 짓을 하더구나. 그래서 그렇게 몰랐어요. 그렇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저 저와 이름이 비슷하다는 건 알았는데 걔가 너한테 어떻게 한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둘이?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해드렸죠. 늦은 나이에 여기에 막내 간호조무사로 오게 되었는데 애초에 이곳에 있던 간호사 태움 문화부터 시작해 최 간호사가 저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그리고 다른 간호사들도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사실 제가 그때 최 간호사가 저에게 주사를 놓으라 시켰던 그 사건 있잖아요. 제가 그때 결국 징계를 먹게 됐었거든요. 한 번만 더 사고를 치면 그때는 강제로 나가게 될 줄 알으라고 수간호사님께 으름장까지 듣게 됐었어요. 그런 이야기까지 다 하니까 엄마가 고개를 푹 숙이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 애가 여태 병원에 했던 짓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내가 병원장이다 보니 그걸 빌미로 다른 사람들에게 막대하는 모습에 내가 모른 척 묵인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게 일이 이렇게 커지게 되었구나. 내가 너무 상심이 크다. 내 양딸이 친딸을 괴롭혔다는 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사실이구나. 저도 엄마랑 다시 만나게 되어 엄마의 새로운 식구와 잘 지내보고 싶은데 그때 병원장실 문을 열고 최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항상 당당하게 다녔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몇 시간 내 사람이 이렇게 수척해질 수 있구나 싶어 신기했었어요. 들어오자마자 고개도 못 숙이고 계속 죄송해요 이 말만 하는 거 있죠? 그렇게 사과해서 어떻게 진정성이 있을 수가 있겠니? 제대로 사과했으면 좋겠구나, 혜니야. 내가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은 것 같은데? 언니 정말 죄송해요. 진심으로요. 엄마가 병원장이라 사람들이 잘해주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래서 언니에게도 그렇게 대했었나 봐요. 저 정말 이제는 안 그럴게요. 정신 차렸어요. 저게 진심인지 그냥 하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엄마가 하시는 말씀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었어요. 본이야, 혜니 일은 엄마도 같이 사과하마. 미안하다. 병원 내에서 있었던 일을 나도 알고 해결을 했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 철이 들면 안 그렇겠지 싶어 내버려 두었던 내 잘못이야. 나도 같이 사과하마. 동생을 용서해 주겠니? 엄마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니까 최 간호사가 놀랬는지 갑자기 또 엉엉 우는 거예요. 이제 내 가족이 될 애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느껴지니 나도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보자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저는 지금 고시원을 정리하고 엄마네 집에 들어가 사는 중이에요. 여태까지 하던 병원 조무사 일도 마저 하는 중이기도 하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병원은 또 크게 한번 술렁이게 되었어요. 제가 병원장님의 진짜 딸이었던 사실이 응급실 직원들을 통해 온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나게 되었거든요. 게다가 정말 거짓말처럼 그날 이후로 최 간호사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지게 되었어요. 이제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툴툴거리면서 말하지 않네요. 언니도 참, 저 이제 바뀔 거라 했잖아요. 이렇게 요즘엔 서로 잔잔하게 장난도 치고 나름대로 잘 지내보려고 노력도 하는 중이랍니다. 엄마의 양딸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도 많이 바뀌려고 노력하는 게 눈에 보여 거기에 저도 발 맞춰주고 싶었거든요. 사실 이전까지의 삶이 저는 정말 거짓말 같아요. 이제라도 엄마를 만나게 되어 다행이죠. 아니었으면 여전히 저는 불행의 구렁텅이 안에 빠져 살고 있었을지 몰라요. 불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면 행복이 오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